네, 3시간에 걸쳐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우스에 이어져서 다리우스 때의 3번에 걸친 헬라와의 전쟁. 물론 이 다리우스 때 또 아하수에로 왕 때 했던 3번의 전쟁은 알렉산더랑 한 전쟁은 아닙니다. 초반 3차전 있었는데 초반 3차전도 이번엔 누가 쳐들어간 거죠? 초반 3차전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간 거고 3번 다 결국 졌죠. 그런데 마지막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 때는 역시 3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3번씩 2번을 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우스 왕하고 아하수에 의해서 3번에 걸친 전쟁, 한 번은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졌고, 두 번째는 마라톤 전쟁에서 졌고, 세 번째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졌고, 그리고 나서 약 한 150년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쳐들어간 게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알렉산더가 쳐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루어진 3번의 전쟁은 이제 그리스 쪽에서 공격한 전쟁, 앞에 3번의 전쟁은 페르시아에서 공격한 전쟁. 그러나 결과는 6번 모두 페르시아의 패배로 끝나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메데 바사가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바로 은혜에 해당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헬라역이라는 거죠. 자, 뭘로 비유되어져 있냐면 날개 달린 표범, 그리고 뿔 달린 염소. 헬라 가면 지난번에 다니엘서 할 때 아이가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필립 2세가 왕이었던 곳인데 아이가이의 뜻이 염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염소가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배경에서 등장을 한 거고 이란이나 이쪽은 유목을 하면서 양이 많이 키워졌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엄청난 제국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거의 다 먹었고 그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은요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먹었다면 알렉산더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만큼 정치했는데 이만큼 더 간 거니까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지배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파란색 테두리가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됐냐면 아까 페르시아가 워낙 정치를 잘못하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오면 맞서서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라 제발 와서 좀 구해주세요라고 해방군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쟁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무찌를 때까지.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빨리 죽으면서 이제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눠지는데 이 커다란 제국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셀레우코스 지파가 나라가 있었고요. 물론 나중에 이쪽은 이제 또 다른 거대한 다른 나라로 형성하게 됩니다. 워낙 넓어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집트 쪽에 다스리는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진 것은 이 두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셀류쿠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나 이제 아테네 근 중심으로 터키 그리스 땅으로 두 제국이 있었는데 이 핑크색 카산더 데살로니가 시가 이제 그 카산더가 세운 도시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본토를 다스렸던 알렉산더 장군의 본토 다스렸던 사람.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리스하고 현재 터키 일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리시마쿠스. 이 4명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가 다 알렉산더 제국이고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보면서 1절부터 나와 있던 건데요. 얼마나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성경 비판학자들이 말한다는 게 무슨 얘기였어요? 다니엘은 예언으로 쓴 게 아니라 보고 썼다라고 한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어떻게 저걸 예언하냐.
저건 분명히 역사를 다 본 사람이 쓴 거지 저걸 예언으로 썼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너무나도 일치한다. 그래서 너무나도 일치해서 못 믿겠다고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일치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믿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죽었다가 살아나면 믿을 거냐?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안 믿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3절부터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다. 자, 순양입니다. 순양. 근데 뿔이 몇 개라고요? 2개라고요. 그래서 두 나라 연합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요? 메대와 바사. 자,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뿔의 길이가 같았다고 달랐다고요. 달랐다고요. 하나가 더 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 뿔이 어디예요? 예, 바사라는 거죠. 페르시아. 원래는 메대가 더 큰 나라였는데 바사에 고레스가 정복하면서 바사가 더 힘센 나라가 됐죠. 그래서 다른 뿔보다 이 큰 뿔은 바사고 다른 뿔은 그럼 어디예요? 메대라는 거죠. 길었다. 이거 정확히 일치하죠. 그 긴 것은 언제 나왔다고요? 나중에 나왔대요. 이렇게까지도 맞춘다니까요. 나중에 더 강해졌단 말이잖아요. 내가 본 그 순양이 메데바사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이겨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상식적으로 양이 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순어디 순한 게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받았다. 상징을 왜 양으로 하냐고요? 하려면 무슨 동물로 해야 돼요? 예, 뭐 하여튼 무서운 무시무시한 동물을 가지고 해야 얘기하는데 양이 두 뿔 가지고 받았는데 아무도 못 이겼다. 상식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것이 페르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거죠. 서쪽을 받았다라는 건 누구를 받았을까요? 리디아를 받은 겁니다. 다음에 북쪽을 받았다라는 것은 페르시아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을 받은 거예요. 다음에 남쪽을 받습니다. 예, 이게 애굽이죠. 순서도 맞추죠. 리디아, 바벨론, 애굽 순서까지. 예, 아무도 당할 수 없었습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나왔어요. 순념소. 자, 아이가 염소라고 그랬습니다. 예, 거기에서 출발해요. 필립 2세가. 자,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뭐 했다고요? 땅에 닿지 않았다고.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 비행염소라는 거죠. 예, 닿지 않은 게 날아다녔으니까 뭐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염소죠. 이제 염소가 땅에 닿지도 않고 엄청난 빠른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행기 시속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800km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성기답사 갈 때 보면 그 심심하니까 그 앞에 계기편을 보면 현재 875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와, 엄청 빨라졌어요. 예, 자동차 보통 시속의 한 10배 이상이 빠른 거죠. 왜 그래요? 비행기는 땅을 닿지 않고 자동차는 땅에 닿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땅에 닿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빨랐다는 얘기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서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주 탁 드러나는 뿔이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알렉산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메대와 바사죠.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있었던 그 양 메대 바사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누가 누구에게 달려갔다고요? 양이 염소한테 달려갔다고요? 염소가 양한테 달려갔다고요? 염소가 양한테 달려갔다고요. 초반 3연전은 양이 이제 페르시아가 공격했지만 후반 3연전은 누가 공격했다고 했어요? 예, 헬라가 공격했다고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봐요. 얼마나 일치해요? 누가 누구에게 달려들었냐까지 정확히 맞추잖아요. 염소가 양한테 달려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본즉 그것이 순염소가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그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누가 이겼다? 순염소 헬라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최대로 강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큰 뿔이 꺾였대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서 현저한 뿔 몇 개가 나와요? 네 개가 나와요. 아까 했잖아요. 그 네 제국. 예,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레우쿠스, 프톨레마이오스 네 개로 나누거든요. 그 네 장군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자 남쪽이 프톨레미, 동쪽이 셀류쿠스. 그리고 이제 또 영화로운 땅을 유다 땅을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 그것들을 짓밟고 이것은 이제 유다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셀레우쿠스 왕조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러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 셀레우쿠스 안티오쿠스 4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요? 못 드렸다고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 셀레우쿠스 왕조에서 고통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다시 해보게 되면 메데바사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아테네한테 그 바사하고 다리우스 왕 3세하고 알렉산더하고 전쟁 몇 번 한다고요? 3번의 큰 전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이제 그라니쿠스 전쟁이에요. 이 그리스에서 터키로 딱 넘어오면서 첫 번째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알렉산더 승. 두 번째 전쟁은 알렉산더하고 이제 두 번째 전쟁 이수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수스 전투. 이수스 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기에서 2차 전도 알렉산더 승. 세 번째 전투는 이제 다리우스 3세는 확 도망갔으니까 일로 바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어디냐면 두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한 13년간 저항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지만 알렉산더한테 7개월 만에 함락되어진 도시 두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 내려와서 정복을 하는데 암몬 신이 있어요. 암몬 신탁소. 당시에 그 그리스에는 총 3개의 신탁소가 있는데 두 번째로 유명한 신탁소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델피의 그 신탁소고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암몬의 신탁소인데 여기를 또 찾아가서 신탁을 받아요. 왜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분명히 신이 택한 왕자라는 거 인정받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바로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캄비세스 2세가 저질렀던 그 만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싸우지 않고 환영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에다 세운 도시가 지금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죠. 뭐 한 30개 정도 돼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런데 제일 크고 유명한 것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하고 세 번째 다리우가 전투가 있었던 것이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투가 그라니쿠스 전투, 두 번째 전투가 이수스 전투, 그리고 세 번째 전투가 가우가멜라 전투. 이게 3번에 걸쳐서 알렉산더하고 다리우스 3세하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페르시아가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헬라가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는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되죠. 여기도 역시 함락을 시키면서 이제 아주 안방으로 들어온 거죠. 페르시아의 안방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전쟁을 하다가 더 이상 군사들이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더하지 못하고 어디로 와요?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되었고 2년간 반란군 진압하고 출정해서 약 10여 년 만에 33살의 나이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죽었어요? 이미 그는 빨리 강성할 때 죽는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 통치자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의 왕일 뿐이죠. 자, 헬라 제국에 대해서 다루려면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의 아버지 필립 2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가 제일 힘이 없었던 마게도냐가 이거 알아주지도 않는 나라거든요. 아테네가 끼워주지도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그리스를 다 통치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불평을 했다고 그랬죠. 아빠가 다 뺏으면 나는 뭐 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지중해 동부 해안, 여기가 이제 두로 해당되는 거, 가사, 다음에 이집트 정복하고요. 페르시아 마지막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기고 더 나아가다가 이제 그만 가게 되고 일찍 죽으면서 후계자들끼리 영토 쟁탈전하면서 알렉산더의 아들마저도 후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것이 알렉산더 그 이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4개의 나라 중에서 2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고 또 하나는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70인역 성경이 나와서 고넬료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고넬료가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헬라어죠. 근데 그걸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알렉산더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에 장수였던 프톨레미에 의해서 이제 70인역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무슨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돼요? 수전절이 나오게 되는, 마카비 혁명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준 것이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였어요.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는 우리나라 남북한이 경쟁하듯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로마가 프톨레미 왕조의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셀레우코스가 이제 지게 되고 전쟁 배상금을 물면서 성전에 있는 거 다 도둑질해가고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로마가 한 축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 분기점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의 어떻게 등장했고 죽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그의 후계자들을 디아도키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막 표현하고 군웅할거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헬라 지역에서는 그걸 디아도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에 집중한다고 그랬죠. 카산더하고 리시마쿠스는 별로 성경과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이 두 나라의 싸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서 8장에 나와 있는 헬라와 메데바사 제국의 싸움만큼이나 11장에서는 이 두 나라의 싸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언급을 하고 있어서 역시 성경 비평학자들이 분명히 보고 썼어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제국 개요는요 BC 331년에 시작을 해서 146년, 정확히 멸망 연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성경학자들마다 이견은 물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에 일어난 장군 나라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렉산더는 전쟁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문화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책을 들고 가고요.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그런 책을 많이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는 잠을 오지 않을 때마다 늘 침상 옆에 책을 두고 읽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안타깝게도 33살에 죽었지만 이로 인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성취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헬레니즘 사상, 다시 말하면 동서양 문화의 연합.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죽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암살서를 이야기할 때 무슨 암살서를 하냐면, 이 알렉산더는 워낙 넓은 제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쪽을 지배할 때 누구를 통치자로 세우는 게 좋겠어요? 자기 부하를 통치자로 세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페르시아 살던 사람을 통치하러 채우는 게 좋겠어요? 성도님들은 뭘 선택하실래요? 부하들은 자기들한테 땅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리스 땅에서 온 사람이 통치자가 아니라 그 땅에 살던 사람이 통치하기를 더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대대적인 국제 결혼을 시켜요. 이 자기 부하들하고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여자들하고 국제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그 길에 자기가 모범을 보여요. 박테리아 땅인 그곳의 공주하고 자기가 먼저 결혼을 하고 너희들 또 합동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국에 다 처들을 두고 온 사람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현지처를 두는, 그러면 이게 왕명에 의해서 이제 행해지는, 거기도 일단 상황이 안 좋고, 더 안 좋았던 것이 인사실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어떻게 인사해요? 뭐 이제 악수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시대 때 신하가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악수하자고 하면 돼요? 거의 바로 끌려 나갈 거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크게 뭐 절을 하든지 하죠. 혹시 이슬람 사람들 그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들은 이마가 땅에 닿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알렉산더가 그 정도에 준하는 예를 갖춰서 자기에게 절하도록 시켰어요. 근데 그 인사 풍습이 그리스 것이 아니라고요. 어디 거였냐면 페르시아 쪽에 인사법이었는데 그걸 자기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문화적으로. 그러면서 알렉산더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암살설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가 지금 헬레니즘 문화를 전포하면서 동서양의 문화 융합을 꾀했다라는 겁니다. 헬레니즘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올림픽이죠. 올림픽은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있었습니다. 워낙 이쪽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싸워요. 왜 싸우냐면 나라가 너무 많아. 그래서 거의 싸워요. 1년 내내 싸워요. 그런데 딱 한 달간 안 싸워요. 뭐 할 때? 올림픽 경기할 때. 그때만은 싸우지 말자. 이때는 신이 노한다 해서 안 싸우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올림픽은 했었어야만 했죠. 2년마다 한 번씩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사귐을 갖는 시간인데, 이때 규칙이 하나 있어요. 벗은 몸으로 경기를 하게 돼요. 올 누드로 경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자들은 참여를 안 시켜요. 관중으로도 못 들어와요. 완전히 다 남자들만의 그러한 시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고고학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도 헬라식 경기장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지도도 있어요. 거기서 뭐를 해요? 이 나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나체 경기하면 다 받는다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아닌데,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자기만 할례 받으면 뭐가 돼요? 자기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보건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저 올림픽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그리스 신화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책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화로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잘 읽는데 별로 권할 만한 책은 아니죠. 내용도 되게 너무 요설적 내용이 많고요. 거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신이 된대요? 인간이 신이 된다고 얘기해요. 또 신은요 사람처럼 탐욕이 가득해요. 제우스 보세요. 그 부인이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이렇게 신을 인간처럼 표시했고요, 인간을 신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람을 신으로 올리고 신을 사람으로 내리는 이상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부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다 짬뽕되어져서 온갖 것으로 혼미케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바로 혼미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이제 또 헬레니즘 사상을 가장 잘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두 나라,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두 나라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 세 번에 걸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알렉산더의 전쟁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아직 안 나왔어요. 누구의 전쟁이에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간 전쟁이에요. 다리우스하고 아하수에로 왕 때. 거기에서 누가 이겨요? 그리스 국가가 승리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패권을 그리스 연합체가 이겼어요. 스파르타, 아테네 다 같이 힘 모아서 페르시아를 물리쳤다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더 여기에 공이 많냐라고 싸워요. 이상한 일이죠. 연합하지 않고요. 누가 때문에 이겼냐 가지고 이제 싸워요. 내가 더 많이 지분이 있다, 네가 더 지분이 있다 가지고 싸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분이 누가 많았냐면 아테네가 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지분을 딱 형성하니까 다른 나라들 어땠을까요? 박수 쳤을까요? 지만 잘났어 하면서 이제 반항하기 시작해요. 제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배알이 꼴리는 나라가 스파르타죠. 그때만 해도 스파르타란 최강국이었는데 갑자기 아테네가 해군이 좀 세다고 저렇게 날뛰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27년간의 전쟁, 그걸 일명 펠로폰네소스 전쟁, 책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 싸우면 결국 두 나라 힘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나오게 돼요. 그게 누구냐? 테베라는 나라가 나와요. 자, 테베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테베라는 나라에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인질로 잡혀가 있었어요. 인질로 잡혀간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왕자가 중국으로 가서 인질로 잡혀가듯 그렇게 잡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곳에 가서 감옥살이 했을까요, 인질이? 아니죠. 그냥 대접은 왕자 대접 받는 거죠. 그러면서 쭉 구경을 하는데 군인들의 전술을 보는 거예요. 테베군의 전술. 거기서 뭘 보냐면 밀집 방어 전술을 보게 됩니다. 밀집 보병 전술. 저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보국으로 돌아와서 저걸 자기 나라의 전술로 써먹는 겁니다. 결국 그가 인질로 잡혀갔던 시간은 이 마게도냐에게 있어서는 플러스에 해당되는 그 시간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씩 제압을 해 갑니다. 알렉산더가 불평할 정도로, 나는 어디 정복하라고 할 정도로 다 정복을 해 가요. 그리고 허무하게도 또 허무하게 죽는데요. 왜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나와야 되니까. 안 죽으면 안 나오니까 못 나오죠. 근데 갑자기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자기 생일날 잔치하다가 암살을 당해요. 근데 그걸 누가 죽였냐? 뭐 역사가 중에서는 알렉산더가 죽였다라는 음모설까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필립 2세도 허무하게 죽습니다. 자, 그걸 잠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의 관계에서. 자, 페르시아와 그리스 몇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요? 3번. 492년 그냥 싸우지도 않고 졌고,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졌고, 480년 살라미 세전에서 대패를 하면서 페르시아는 더 이상 이쪽 그리스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때 누가 열심히 제일 많이 싸웠다고요? 아테네 해군. 살라미 세전에서 아테네 해군 대표적인 장수가 페리클레스입니다. 나중에 세계사 배울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나오는 사람인데요. 페리클레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테네에서 많이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살라미 세전에서 이기면서 그가 이후에도 아테네 독주하게 됩니다. 중심이 이제는 아테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에 배알이 꼴린 나라가 어디라고요? 스파르타가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시작되어진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27년간 전쟁을 합니다. 자, 두 나라가 싸운 게 아니고 두 연맹체가 싸워요. 델로스 동맹이라고 아테네 중심의 연맹체가 있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인데 이 지역에 있는 스파르타 중심의 두 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우니까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는지는 이따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어이없음도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스파르타가 또 자기 잘났다고 자꾸 또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나라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게 레옥트라 전투인데요. 누구랑 싸우냐면 스파르타하고 테베라는 나라가 싸워요. 테베는 마케도냐 그 왕자였던 알렉산더 아버지 빌립 2세가 인질로 잡혀갔던 그 나라. 여기에서 싸우면서 누가 이겨요? 스파르타하고 테베하고 테베가 이겨요. 그러면서 테베가 다시 독주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테베는 누구를 데리고 있었다고요?
필립 2세를 데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누구를 키운 거예요 지금? 이 자기를 물어뜯을 맹수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싸우게 되는데 바로 이게 카이로네이아 전투라는 곳에서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싸웁니다. 이때는 이제 테베하고 아테네 연합군하고 마케도니아가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마케도니아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때 바로 필립 2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시대가 쭉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가 이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필립 2세 알렉산더가 살았던 마케도니아는 아테네에서는 나라 축에도 잘 끼워주지 않는 아주 촌띠기 시골 촌띠기 취급했던 나라인데 결국 이 그리스를 다 통일하게 되는 이 과정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개의 전쟁이 있었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레욱트라 전쟁, 카이로네이아 전쟁 뭐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누구랑 싸웠냐면 아테나하고 스파르타가 싸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아테네가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했어요. 자 거기에서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 연맹체한테 돈을 걷어요. 자기 아테네는 점점 부자가 되고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네 돈으로 지으면 뭐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돈 걷어가지고 지네 나라에다 지었어. 그럼 돈 낸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쏙 안 좋죠.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해. 왜? 말했다가 한 대 맞을 거니까. 그래서 아테네가 지금 잘 나가는데 불만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잘 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또 욕심을 내죠. 고린도까지 점령을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는 스파르타랑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아테네 중심의 연맹체 델로스 동맹하고 이 고린도랑 스파르타 중심의 연맹체 펠로폰네소스 동맹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1차전에 싸우게 되는데 자 어이없음이 뭐냐면 자 이 침공을 하는데요. 싸워야 되는데 이 페리클레스 정책이 뭐냐면 안 싸워요. 그리고 성에서 딱 지키기만 해요. 근데 그리스 가서 아테네 가서 보면 그 아크로폴리스가요 공격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못지않게 어렵게 공격하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잘 안 된다고요. 워낙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풀에 꺾여서 간다고요. 그런데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다 들어와라 해서 다 모여 성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 전쟁하면 성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염병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전염병에 번져가는 것은 빠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돼요. 성 안에서. 근데 이제 그 질병의 증상으로 보게 되면 아마 흑사병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누구도 죽어요? 예, 페리클레스 그때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싸움에서 페리클레스 없는 이 싸움에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다가 또 스파르타가 또 이기고 이번에 이제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리스 아테네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은 페르시아잖아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테네를 점령을 하면서 아테네에 있는 모든 배를 갖다가 다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아테네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오고 누가 떠올랐어요? 스파르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는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고 스파르타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도 역시 아테네랑 똑같아요.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잘난 체를 하게 되죠.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아까 아닥사스 1세 때 조약을 하나 맺었다 그랬죠. 평화 조약.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그 전쟁을 누구 유리했다고 했어요? 이쪽 스파르타가 유리하게 전쟁을 맺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 이때 같이 있었던 테베가 이 평화 조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테베에서 필리다스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파르타 정권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스파르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란 진압군을 보내게 되는데 가서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성 부대가 창설하게 되는데 이 신성 부대가 참 이상한 부대예요. 신성 부대가 뭐냐면 동성애 부대예요.
동성애 부대. 동성애가 전쟁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전쟁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동성애 나쁜 것이니까 분리해야죠. 막. 전쟁에는 이게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 유리할까요? 지금 옆에 있는 게 누구예요? 전우가 아니에요. 이제 부인이고 남편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제 전우가 죽는 거하고 내 각시가 죽는 거 다르잖아요. 물론 동성이지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켜준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신성부대예요. 그랬어요. 총 300명이었어요. 300명인데 그러면 몇 쌍이에요? 150쌍의 동성애 부부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자기 목숨처럼 지켜줘요. 전쟁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빨간색이 스파르타 군대예요. 파란색이 테베 군대예요. 전술을 갖다가 예전에는 맞짱 떴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에파미논데스가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서는 치고요. 이게 신성대가 여기 있는데 싸우는 척하면서 기병대인 이 신성대가 뒤로 돌아와서 얘네들을 무찌르게 돼요. 그럼 여기가 무너지면 돌아와 가지고 여기 다 무너뜨리는 이 전쟁 형태를 쓰는데 바로 이 신성대가 150쌍의 동성애 부대였어요. 마게도냐도 알렉산더 부하도 테베 알렉산더 아빠가 어디서 전술 배워갔다고 했어요? 테베에서 배워갔어요. 알렉산더 후야에 있었던 군사들도 동성애자들이 많았어요. 이 전쟁에서 근데 이게 국방부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전쟁에서 이게 효과를 발휘했다고요. 왜? 죽으면 안 되니까 목숨처럼 지켜주려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워요. 결국 이 신성부대의 힘에 의해서 이기게 돼요. 누가? 테베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카이로네이아 마지막 전투인데 필립 2세가 테베에 가서 인질로 잡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뭘 배웠냐면 방금 보셨던 그 사선진을 배워와요. 전술을 배워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테베하고 마케도니아하고 서로 싸우게 된다고요. 어디에서? 카이로네이아라는 이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가 이겼다고요? 알렉산더가 이겼다고요. 필립 2세가 이겼다고요. 테베의 신성부대, 이 신성부대가 이름이 되게 좋아 보이는 부대지만 무슨 부대라고요? 동성애 부대라고요. 여기서 전멸을 하게 되고 왜 전멸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사선진을 누가 다 알고 있어요? 필립 2세가 다 알고 있다고요. 저거의 약점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 테베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을 열심히 키워냈던 거죠. 인질로 잡아와서 결국 그렇게 지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하면서 마케도니아가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하면서 필립 2세는 꿈을 다 키우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나오게 된다고요?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필립 2세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2세의 왕이 되는 과정도 왕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자, 이게 지금 그 필립 2세의 가계도입니다. 이게 지금 필립 2세가 지금 저 끝에 있는 게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자기 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인질로 잡혀갔는지 알겠죠? 큰 아들이었으면 잡혀갔을까요? 아니죠. 힘없는 아들, 이게 왕권을 못 받을 만한 아들이니까 잡혀가게 된 것 같아요. 자, 아버지 아민타스 3세가 죽습니다. 그 뒤에 알렉산드로스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로 2세가 자기 동생에게 처남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르디카스 3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왕위에 올랐는데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권은 이 알렉산드로 3세입니까? 2세를 죽인 이 페르가티스가 이 사람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나중에 이제 처단을 합니다. 프톨레마이 3세를 처단을 하게 되고 이 페르디카스 3세가 또 야만족과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죽고요. 그 형도 죽어요. 큰 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예.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온 거예요. 형들을 막 뺏은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결국 필리포스 2세가 왕위로 올라가는데 그 두 형들이 그렇게 죽어가게 되었고요. 자, 그는 테베에 가서 뭘 배웠다고요? 두 개를 배웠어요. 두 개. 하나는 전술을 배웠어요. 이게 뭐였냐면 사선진을 배웠어요. 비스듬하게 서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군대 방식을 배웠어요. 보병을 장착했어요. 사리사라는 거대한 창이 있어요. 창의 길이가 한 5m 돼요. 이게 저쪽에서 막 달려오고 있을 때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창만 딱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창으로 딱 들고 해서 그 훈련을 배운 거예요. 워낙 이 근거리에서 칼로 싸우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창을 5m짜리를 들여대니까 뭐 긴 건 7m짜리까지 있어요. 이거. 근데 중요한 그거 엄청나게 무겁다고요. 그게 10m짜리 상상해 보세요. 그게 달랑달랑 오는 것 같으면 무기 힘도 없잖아요. 그걸 들고 하니까 이 군사 훈련도 잘 받아야겠죠. 아무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팔랑크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전술을 익혔고 진법을 익혔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아까 어디를 무찔렀어요? 자기를 인질로 잡아갔던 테베를 무찌르고 그쪽 그리스 땅, 헬라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발전시킨 것이 북, 나팔, 깃발을 이용해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명령 체계를 정복하게 되고, 자, 군대를 많이 동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죠, 돈. 근데 이것이 아테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테네도 페르시아랑 싸우기 전에 광산이 나와요. 은광이나 금은이 나오는, 보석이 나오는 광산이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광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나라에서, 아테네에서 의견이 나뉘어요. 자, 두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 보세요. 하나, 이 나온 거 가지고 모든 아테네 시민한테 골고루 나눠주자라고 주장했던 한 정치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아니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2차 마라톤 전쟁에도 이렇게 페르시아군 쳐들어오니까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뭐예요? 뭐예요? n분의 1로 나눠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돈이 궁하신 분들은 돈 나눠줬으면 좋겠고, 뭐 아직 내가 전쟁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거 갖다 배 만들어봤자 뭐 그런 입장이고, 또 나라를 좀 더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배 만들어야지 뭐 그렇게 각자 나눠줘봤자 푼돈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아까 했던 아마 페리클레스가 이렇게 하면서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한 200척 이상의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살라미 세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여기 빌립보스에서도, 빌립보입니다. 루디아가 자주 장사했던 그 지역 빌립보에서도 금광이 발견이 돼요. 그 금광이 나온 그거 가지고 이 필립 2세도 n분의 1로 나눠준 게 아니라 뭐였어요? 군자금으로 써요. 그래가지고 군인을 길러가지고 정복하는데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필립 2세,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땅을 다 정복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발판을 놓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빠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암살이다, 또 그때 죽었던 사람들도 동성애자, 뭐 연애자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현저한 뿔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현저한 뿔 누구? 알렉산더. 그래서 성경이 예언대로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좀 어쩌면 어이없게도 그 아빠의 빠른 죽음이 그의 등장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세계사를 쭉 우리가 다니엘서 예언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쩌면 그분이 오늘 우리의 걸음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 전혀 생각 없이 살고 있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